먼저 오경식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10분 동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오경식 교수입니다. 우선 오늘 제가 10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일단 1분은 제가 저희 한국환경한림원 이규영 회장님 그리고 허탁 부회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학술위원회 위원장 문태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오늘 두 분의 아주 훌륭하신 연사분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어떤 부분을 더 할지 좀 사실 많이 고민이 됐고 발표 자료를 미리 받아서 좀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방금 막 말씀하셨지만 TCFD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뒤에 다가올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TNFD 얘기를 좀 꺼내고 싶어서 이제 그걸 좀 들고 나왔는데, 그 앞단에서는 요즘에 기업들, 저도 그렇지만 이제 기업들 ESG 관련된 자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즘에 ROESG 관심 되게 많으시고 ESG의 점수화나 점수 산정 기법에 대한 관심 되게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발제에 앞서서 저는 환태평양 대학협회 프로그램 책임자를 맡고 있는데요. 환태평양 대학협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 기업 육성 등을 통해서 환태평양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97년에 그 UCLA 그리고 칼텍 총장님들이 이제 설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동경대, 북경대, 미국은 칼텍, 그리고 국내는 SKY, 카이스트 포스텍 5개 대학이 회원교로 있는데요. 대략 환태평양 대학 현재 60개 대학, 대략 한 220만 명 정도 저희 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발표 자료 위에 제가 그냥 화면만 캡처했는데 5월 18일 날 P4G 네이처 포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P4G 서울 정상회의 때 생물 다양성 특별 세션을 환경부와 같이 개최를 했는데, 그때 이 자연자본 프로젝트를 만든 스탠포드 대학의 그레첸 데일리 교수를 초청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좀 정량적으로 점수화해서 기업들의 탄소 배출 외에도 생물 다양성이나 이 기후 변화 위기를 실질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그때 이 데일리 교수가 얘기한 게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훨씬 더 과감하고 변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책무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방금 저희 발표자께서도 TCFD 이제 얘기하셨지만 지난달 초에 포스코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때 발제를 했는데 그때 ESG 세션이 있었고요. 세션에서 이제 조윤남 대표님께서 2021년 국민연금 ESG 평가 기관으로서 기후 변화를 이제 또 강조를 하셨는데, 그거하고 더불어서 아까 우리 임성택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블랙록이 기후변화 다음 타겟으로는 자연자본을 도입했다는 얘기를 또 이제 드리고 싶고, 다음 이제 실제 제 슬라이드 2번째 장인데요. 네, 넘어가면 왼쪽이 이제 우리 임성택 대표님께서, 대표 변호사께서 올려주신 자료이고, 오른쪽이 이제 임대용 대표님께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양쪽 자료 모두 환경사회 지배구조 필라를 보시면 기후 변화가 가장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이슈일 거고요. 2번째 혹은 3번째에 지금 생물 다양성, 저기도 바이오디버시티라는 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이 기후 변화만큼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기후변화에 비해서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점수화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금융이나 제도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진 않으신 것 같아서 뒷부분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환경 생태 전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레피니티브, 예전 톰슨 로이터고요. 블룸버그 같은 대표적인 ESG 평가 기관이 실제 이 ESG 중에 환경 필라에 대해서 평가 카테고리 및 주제를 어떻게 지금 현재 분류하고 있는지, 그 분류 체계가 가지는 한계는 어떤 것인지,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향후에 ESG 평가 체계를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의 X축은 ESG, E스코어에 대한 점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축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건 작년에 OECD에서 발간한 ESG 투자 보고서인데 매우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제가 그 중에 그림 하나를 좀 들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세 개의 기업, 세 개의 그 레이트 프로바이더 평가 기관을 비교를 했는데 프로바이더 1, 2, 3가 어딘지는 지금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보시면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ESG 이 필러에 대한 점수 간의 상관계수가 글로벌 평가 기관별로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좀 더 큰 문제는 특정한 평가 기관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의 ESG의 이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런 오류는 뭐냐면 이제 개별 지표가 가지는 한계성.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환경은 아니거든요. 사실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저희가 ESG 평가 기관별 이 필라가 어떻게 지금 평가되고 그 카테고리는 어떻고 주제는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테일러 앤 프란시스 발간하는 Sustainable Environment 저널에 고대 경영대 이재욱 교수님하고 같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아주 최근에 나왔는데 표가 좀 글씨가 작은데요. 제가 좀 정리하면 MSCI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자연자본, 환경오염, 폐기물 등을 주요 카테고리로 탄소 발생, 생물 다양성 등 13개 주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레이트 프로바이더이고, S&P 같은 경우는 재활용 정책, 지속가능 산림관리, 물과 관련된 리스크 등 21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레피니티브는 자원 의 사용, 배출, 제품 혁신 3개 카테고리에 연구개발, 제품 혁신 등 11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저 레이트 프로바이더들이 실제로 기준이나 평가 방법이 기관별로 매우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될까? 혹은 국내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평가 기관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더 나가서는 이 ESG 점수의 산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환경을 전공한 분들이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마지막에 이제 발표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시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는데, 사실은 돌아가 보면 제가 어디에서 이제 기회가 주어지거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항상 SDG부터 시작을 해서 ESG로 연결되는 그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SDG 평가를 잘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변화나 토지 오염이나 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어떤 역설적인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필라 통합지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환경부에서 저희 다음 달에는 이제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지 포럼이 또 개최가 되는데, 그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자료가 이 패키징, 플라스틱과 ESG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정말 환경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실제로 ESG의 이 스코어의 산정 기법에 이걸 어떻게 반영시켜서 기업을 평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지금 현재 레이 프로바이더들이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사실 들여다보시면 정량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당신의 회사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것들 고려하고 있습니까? Yes or No 형태가 많거든요. 이거는 퀄리티티브 어세스먼트입니다. 퀀티티티브 어세스먼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량 평가를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가 아마 한 2개, 3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ESG 점수 산정을 위한 방법론은 제가 이재욱 교수님하고 정리를 해서 최근에 논문으로 좀 낸 게 있어서요. 이걸로 가름을 하고, 마지막 이슈는 이제 TCFD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 사실 전 잘 들었고, 사실은 똑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TNFD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대한상의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인증을 받으면 좋을지,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입하면은 글로벌 기업하고 거래할 때 도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ESG 체계 안에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환경 이슈는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특히 이 필라에서 생물 다양성 이슈는 올해 6월 세계 환경의 날과 함께
TNFD가 출범이 됐어요. 여기 TCFD는 C는 Climate Related고요. 여기 N은 Nature Related니까 자연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이내에 기업이 자연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기 위한 보고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마련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미리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다가오기 전에 미리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환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할 일이 많다는 거죠. TNFD 프레임워크 공개까지 2년 남았는데 현재 1,200개 평가 기업의 생물 다양성 보호의 평균 점수가 32점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적인 상황에 불구하고 실제 국내 기업들에게 핵심 이슈로 부각되는 자연자본 관련된 경험이나 역량을 갖춘 이사가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 경영대 이제 이재욱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ESG 인재 영입이나 ESG 위원회 신설 과정에서 이사회의 환경 관련 전문성 여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좀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많이 이제 좀 역설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 슬라이드는 약간 좀 이 부분은 전공과 관련된 건데 이게 사이언스의 가장 최근에 생물 다양성 관련된 정책 보고서로 나온 건데요. 사이언스는 사실 저희 쪽 이공계 논문이지만 들여다보시면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지금 현재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실제로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혹은 독일에 있는 연구소에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전 세계 기업들 부지에 토양들을 채취를 하고요. 그 토양을 유럽으로 다시 가져온 다음에 전 세계 각국으로 보내서 공인된 기관에서 생물 다양성을 점수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을 한 상태이고 이게 이제 시범적으로 독일에서 지금 소울본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저희 협회가 97개 국가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진행이 되게 되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분석 그리고 토지이용과 관련된 분석을 해서 생물 다양성을 점수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피해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잖아요. 여기 산림을 좀 벌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기업이 그 활동을 하기 전후에 생물 다양성이 몇 점에서 몇 점으로 떨어지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매우 중요한 좀 팩터이고요. 마지막으로 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환경 리더스 포럼의 이제 제 토론 마지막이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해당 분야의 어떤 저명학자를 구성하지는 않더라도 TCFD처럼 TNFD 포함한 이런 이니셔티브를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환경관리원이 그 중심에서 좀 싱크탱크 역할을 할 거라고 저도 기대하면서 이제 발제를 좀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옥 교수님 부지런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이유진 박사님께서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10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거대한 역사적인 변곡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 논의해보자라고 1988년도에 IPCC를 결성하고 기후변화 협약을 발효하면서 논의는 해왔지만 온실가스는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지난 2018년도에 IPCC의 1.5도 특별 보고서 이후에 1.5도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논의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생각해 보면 1년 전 이맘때 한국은 아직 탄소 중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사이의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현재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 작업하고 2030년에 감축 목표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와, 이건 정말 인류가 받아본 적이 없는 숙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특히 1차 에너지에
80% 이상이 석유와 석탄과 가스로 되어 있는데 이걸 30년 만에 바닥까지 내리는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유럽연합은 그린 딜 정책을, 그리고 미국은 주로 일자리 정책과 결합해서 인프라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을 하면서 이런 탄소 시대로부터 다른 시대로 넘어가긴, 녹색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일자리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인프라를 투자해서 그걸 기반으로 출구 전략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유럽이 탄소 국경 조정제를 채택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하는 기후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을 지시한 상황이고요. 사일 이내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톤당 2,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달에는 중국이 배출권 통합 거래 시장을 열었는데 지금 톤당 9,000원입니다. 한국이 지금 톤당 29,000원대고 유럽의 시장이 지금 8만 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는 대기 중에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비용이 앞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수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단으로 논의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탄소 국경 조정제라든지 모든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표시한다라든지 탄소세라든지 이런 제도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제 탄소 중립 시대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도화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7억 2,760만 톤을 앞으로 30년 안에 거의 넷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1안, 2안, 3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97%, 96%, 100% 줄이는 안인데요.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 경로를 정할 때 한 6가지 정도가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전 부분에서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석탄과 가스가 빠졌을 때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리고 그 에너지 믹스를 전력망은 감당할 수 있는 거냐.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세금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수송 분야에서 전기차나 수소차의 역할이라든지 도시계획과 연결한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건물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든지 효율 분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아까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탄소세랑 연결돼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펼쳐질 저 시나리오 속에서 각각의 영역별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저걸 다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투입이라든지 R&D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 비용을 투입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입니다. 그래서 NDC 논의가 중요한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NDC의 수준은 2018년 기준 35%하고 40%입니다. 이게 얼마를 줄여야 되냐면은 앞으로 2018년 대비 우리가 2억 6천만 톤에서 2억 9천만 톤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력 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이 2억 6천만 톤 정도인데요. 다른 분야로 나누지 않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다 문을 닫고 거기서 배출되는 양을 10년 안에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과 같은 정도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 부분하고 발전 부분하고 비슷한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10년을 굴리는 이 세 바퀴가 기후 위기라는 재난의 상황의 증대, 재난이 커지고 피해가 커지면은 사람들은 그전에는 택도 없다, 야, 이 정도 가격은 못 받아들여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재난이 가지고 오게 되는 피해, 이런 피해가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번에 NDC 상향을 발표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차기 정부의 조직 체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책 우선순위라든지 또 이것이 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일자리, 산업 구조 재편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많은 이슈들이 있고요. 지금도 대선 국면에서 탄소세 논의라든지 청와대의 기후수석실을 만든다든지 또는 기후에너지 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맥락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탄소 국경 조정,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의무 표시제, 화석 연료금 보조금 폐지 이런 것들이 10년 사이에 다 몰려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의 주제인 ESG라든지 TCF들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도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의 라이프 사이클 CO2를 측정하고 보고해서 알려야 되고 투명하게 그리고 또 측정하고 보고해서 알린다는 거 이전에 발자국이 낮게 나타나게 만들려면은 RE100이라든지 또는 EV100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톱니바퀴가 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맥락,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불평등의 심화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풀어갈 것인가가 저는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국제적인 이런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 금융 관련 보도 분석 기사에서 한국 ESG의 그린워싱 리스크를 경고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지금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녹색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그 발행한 기업들 중에서 특히 한전 같은 경우에는 녹색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고 난 다음에 해외 석탄 발전소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잘못된 신호들을 내보내고 있고요. 저는 이 광고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호주의 환경단체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아이오닉 아이러닉이라고 해서 상당히 비꼬는 광고를 내게 됩니다. 이 내용은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사실은 현대건설은 석탄발전소의 건설에 참여하는 이런 상황을 비꼬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 해외에서 받고 있는 이런 비판이라든지 SK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류가 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그린워싱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매우 큰 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건 강고한 시스템이 될 거고 따라서 지금 그린워싱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소송의 가능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ESG 이슈로 소송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ESG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아주 나이스하고 뭐 좀 예쁘게 만든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발행하는 정도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게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가 저는 KESG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정보 공식 체계를 만들어서 빠르게 발표하도록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이 자율공시 2025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임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베트남도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공시에 대해서 빨리 준비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 기업들도 매우 혼란스럽다 보니까 ESG 관련한 리포트를 잘 쓰기 위해서 오히려 이걸 경험 있는 외국계 업체에다가 부탁을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정보, 기업들의 정보가 외국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좀 정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백업해 주는 게 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도 국가의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이 활동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의 역할과 제대로 된 데이터 제공 이거의 역할을 정부가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기업이 이 TCFD든 아니면 ESG 관련해서든 차곡차곡 쌓아가는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는 그것도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기반이 되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통해서 기업의 이런 상황들을 얼마만큼 개선시킬 것인가, ESG가 어떤 평가 도구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절차나 수단으로서 저는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MRV 체계가 중요하고 EP100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EV100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합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유진 박사님께서 ESG의 그 제도적인 환경 혹은 국제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승국 변호사님께서 탁사노미에 대해서 ESG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승국입니다. 방금 이 박사님께서 그린워싱을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텍소노미와 특히 이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 발제자들 내용 중에서도 녹색 경제활동, 녹색 금융, 녹색 투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파리 협정 이후에 주요 국가들이 그린 딜, 그린 뉴딜 같은 저탄소 경제 활동을 위한 대대적인 비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전 신문 보도를 좀 인용해 놨는데요. 거기서 보신 것처럼 유럽은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EU 27개 국가들을 전부 다 탄소 중립국가로 만들겠다라는 대대적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미국도 아까 저렇게 얘기 잠깐 나왔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고 향후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 같은 적극적 환경 정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작년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선언을 하면서 그린 뉴딜 73조 원 투자를 발표하고 이로써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경제 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OECD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이런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을 전부 하려면은 2030년까지 연간 6조 유로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차피 공공 지원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민간 부문의 투자, 녹색 금융이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지속가능 채권, 특히 이제 녹색 채권이라는 것이 최근에 비약적으로 그 발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무엇이 녹색인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 채권이 발행이 증가하면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박사님 말씀처럼 그린워싱인데요. 실제로는 녹색이 아니면서 녹색 경제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녹색 경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저탄소 경제성 추진 과정에서 그린워싱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린워싱을 방지하려면은 무엇이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인가는 그 기준 정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왼쪽 밑에 보이는 녹색 그 그림은 글로벌 친환경 컨설팅 업체인 테라초이스라는 회사의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이라는 보고서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많이 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히든 트레이드 오프, 아주 미미한 한 가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린이다 하고 그런 레이블링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lesser of two evils, 친환경이 아닌 다른 제품보다는 우리가 조금 낫다, 그러므로 그린이다, 이런 같은 7가지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테라초이스 따르면은 자기들이 보고서 작성을 당시에 조사를 해봤더니 1018개 제품 중에 딱 한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 제품이 7가지 죄악 중에 최소한 한 가지에 해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녹색인가 하는 문제는 EU가 제일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이죠. EU가 환경기후투자사업의 친환경성을 확인하고 또 평가하기 위해서 녹색 분류 체계 EU 텍소노미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국제표준화기구 ISO나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 등등 해서 세계 각국이 EU를 벤치마킹하면서 자국 기준에 맞는 텍소노미를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K 텍소노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도표는 그 월드뱅크가 마련한 건데요. 번역을 하는 거 잘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 분류 체계는 글씨가 좀 작죠. 각 경제 주체의 녹색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융경 같으면은 이를 녹색 사업 여신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투자가들은 임팩트 투자의 지속 가능성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 기반자들 같으면은 국가 지속 가능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 전략 개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품 개발자들도 일관된 녹색 기준을 가지고 녹색 제품, 녹색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텍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 이것을 녹색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과 관련해서는 6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이 EU 텍소노미에서 말하고 있는 환경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K 텍소노미를 비롯해 가지고 ISO나 기타 다른 나라 경우도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첫째로 Climate Change Mitigation, 탄소 감축이죠. 두 번째로는 Climate Change Adaptation, 기후변화 적응이죠. 기타 물의 지속 가능한 보존, 순환 경제, 오염 방지 관리, 생물 다양성 보존 이렇게 6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6대 환경 목표에 따라서 텍소노미는 그 평가 대상 경제 활동에 3가지 기본 원칙을 적용합니다. 먼저 그 해당 경제 활동이 6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의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 substantial contribution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녹색 경제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어떤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니면은 그 밖에 제시했던 다른 목표에 필요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한 환경 목표에 대한 기여 과정을 통해서 다른 환경 목표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DNSH라는 Do No Significant Harm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환경을 위해서 텍소노미가 제시했던 목표들 중 하나를 위한 경제 활동이 다른 목표들에 중대한 피해를 미친다면 이거는 진정으로 환경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업이 환경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인권이나 아동노동, 문화재 파괴 같은 그런 사회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기 때문에 텍소노미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사회 통용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텍소노미는 녹색 경제 활동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텍소노미는 개별 국가의 벽규에 따라서 각 기업에 적용될 산업 분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산업 분류 확정에 따라서 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EU와 타 K 텍소노미는 공이 8대 부분의 산업 분류를 했고요. 거기에 각각 70개, 51개의 경제 활동 대상으로 평가 기준 확정 작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우리 K-텍스의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K-텍 평가 기준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적극적 평가 요소가 있고요. 또는 다른 목표나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 소극적 평가 요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K-텍소노미의 8대 부분 중 첫 번째 에너지 부분 그리고 13개의 에너지 부분의 경제활동 중에 재생에너지 생산, 수력에너지 사업 부분 한번 예시로 봐봤는데요. 1, 2, 3, 4, 5의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활동 기준은 평가 대상 경제활동이 정해진 활동 기준에 해당하느냐. 두 번째 인정 기준은 환경 관련 인증을 보유했는지 아니면은 온실가스 원단위 기술 같은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세 번째 배제 기준에서는 심각한 환경 피해 평가 기준 DNSH죠.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 네 번째 보호 기준에서 평가 대상 경제 활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녹색 분류 체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인정 기준 다 항목을 보시면은요, 글씨가 좀 작은데 1kW 전기 생산의 CO2 라이프 사이클 CO2 100g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력 에너지 사업은 이러한 인정 기준과 동시에 일반적인 사업자 환경 기준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위반한 배제 기준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됩니다. 배제 기준 항목을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른 평가라든지 통합 환경법에 따른 허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거의 동일 유사한 인정 기준과는 달리 배제 기준은 각국의 환경 목표라든지 정책에 따라서는 그 법률 준수에 해당 여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법률이나 정책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마지막 5번 보시면은 환경법 준수라고 해서 관련 환경법부를 모두 준수하였는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경제 활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녹색 분류 체계의 모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환경법규에 위반한다면은 이것은 경제 활동으로 녹색 결정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녹색 경제활동 추구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 외에도 늘 하고 계시는 거긴 하겠지만 환경 법규를 준수하는가 하는 환경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K 텍소노미는 평가 기준의 하나로 최신 환경 법규의 준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 도표는 그 K 텍소노미의 맨 마지막에 실어놓은 환경 법규 목록입니다. 우리나라 환경 관련된 78개 최신 법규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개별 국가별로 환경법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텍소노미의 기준 역시 국가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 인정 기준은 통일할 수밖에 없겠지만 개별 국가의 법 체계는 그 정책적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녹색 채권의 표준화 역시 개별 국가의 법 체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보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그 대신에 기술적으로 통일 수 있는 사항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언론 보도를 몇 개 인용하면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환경부가 녹색 채권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띄워놨는데요. 현재 녹색 채권을 인정하는 기구들은 작년 말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그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예시에 된 것처럼 주로 신양평가회사, 회계법인, 환경 컨설팅 회사, 연구보건 기관 같은 인증기관들입니다. 하지만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의 사전 사후 인증 그 과정의 주요한 부분이 바로 환경 법령의 준수 여부이고 또 K 텍소노미 기준의 상당 부분 역시 관계 법령 또는 인권과 같은 사회 기준입니다. 그렇다면은 녹색 채권 관련된 상당 부분의 업무는 리걸 컴플라이언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텍소노미와 환경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마무리하자면 녹색 채권을 표준화하고 이를 평가 인증하는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각 영역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텐데 텍소노미에 관련해서 특히 그린워싱을 방지하려면은 녹색 채권을 진정성 있게 활성화시키는 그 작업에 법률 전문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성현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ESG와 전략을 맡고 있는 박성현 부사장입니다. 아까 임석대 변호사님이 각 기업별로 ESG의 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SG 파트가 브랜드나 홍보 쪽하고 같이 있는 파트에 들어가 있으면 아직은 좀 발전이 필요한 쪽이고 ESG가 저희처럼 전략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조금 낫다. 왜 그러냐? 전략은 사업 계획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사업 파트, 저희는 지주회사니까 각 자회사의 KPI를 컨트롤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은 핵심 사업
기업하고 기후를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지금 우리 임대영 대표님이 한국 대표로 맡고 있는 유넵 FI에 지금 글로벌 스티어링 커미티라는 게 있습니다. 한 13분 정도 계신데 세계 각 대륙별로 해서 뭐 뱅킹, 인슈어런스 뭐 이런 커먼 부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시아 태평양 그 뱅킹 쪽에 대표로 지금 들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뭐 매일 밤에 시간도 안 맞아가지고 회의한다고 힘든데 좀 느낀 게 뭐냐면 유넵 FI에 있는 밑에 있는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 넷제로 인슈런스 얼라이언스 전부 다 2050년까지 넷제로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세하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2050년까지 그 이니시티브에 가입한 모든 은행이나 보험사 또 어셋 매니저 회사들은 2050년까지 자기가 투자하거나 대출하는 대출이나 투자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제로로 만든다는 그게 사실은 넷제로 얼라이언스인데 이미 상당 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다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아시아권에서도 뭐 저희하고 KB하고 뭐 일본에 있는 은행들 좀 가입을 했고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로 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그런 겁니다. 그럼 넷제로 이게 넷제로 파이낸스가 무슨 말이냐? 사실 그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2050년이 되면 탄소를 배출하면 그 기업이 투자도 받을 수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그러면 이제 그 패스웨이로 2030년에는 탄소를 많이 배출한 기업들은 받기 힘들겠죠. 그러고 이제 적게 배출하는 기업들은 2040년이 되면 적게 배출해도 받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그래 갈 겁니다. 왜 금융기관들이 이게 무슨 좀 강행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한테는 대출을 안 해줄래요 하면서 뭐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이 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2030년까지 38% 왼쪽 그래프에서 감축시키고 2040년까지 7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는 거의 제로로 가는 그런 패스웨이를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할까? 이런 데 대해서 그거 왜 다른 금융기관들도 다 이렇게 할까?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약속들을 저희는 기획부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기업 고객 부문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주요 기업들이 배출한 탄소 배출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 기업 고객부에서는 내년 2년 후에는 앞으로 이 기업의 대출을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왼쪽 그래프처럼 맞출 수 있는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탄소 집약도를 이렇게 줄이라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러면 이제 일종의 잘못하면 손님 내쫓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은행 중에서도 앞서가는 글로벌 저희 신한 포함해서 한 50개 은행들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목표를 냈고 그 이유는 사실은 이 기후 변화의 그 위기의 심각함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실 뭐 기후가 좀 최근에 좀 온난화됐다지만 여름에 조금 더 더워지고 겨울에 조금 생각보다 안 춥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일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는 역시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이게 지구 온난화의 평균 온도가 올라갈수록 북극에서 빙산이 녹습니다. 빙산이 녹는다는 건 뭐냐? 그 대양의 해류의 흐름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더 많이 내려오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스코틀랜드 같은 데가 우리보다 지금 위도가 훨씬 높죠. 그렇지. 지금 사할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할린이 겨울에 몇 도입니까? 한 영하 30도까지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영국은 스코틀랜드가 똑같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사할린 하나가 똑같지만 겨울에 눈이 안 옵니다. 그 멕시코 마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 계속돼서 북극에서 이렇게 빙하가 내려오면 그 해류가 돌질 않습니다. 영국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겨울에. 그건 과연 영국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을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할 정도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뭐 북쪽 사람들은 겨울을 대비해서 진화적으로 이렇게 겨울에 딱 추운 겨울에 진화가 돼 있지만 유럽 사람들은 안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지금 뭐 IPCC 보고서에서 해수면의 상승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시멘트로 메워서 방파제를 만들겠습니까? 국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도 큰 홍수를 겪었지 않습니까? 독일이 그렇게 큰 홍수를 겪은 게 처음이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지구 온난화의 느낌하고 유럽이 느끼는 온난화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진짜 없어질 수 있다는 느낌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끌고 도는 게 뭐 지금까지 누적 배출량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이 제일 많이 배출했지만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탄소 국경 조정세나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얼마나 시장 효율적으로 워킹되느냐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이든도 지금 거기 가고 있는 거. 그럼 우리 기업들은 우리가 폐쇄주의 경제고 우리 그냥 자급자족하면 뭐 니들은 니들대로 우리는 탄소 배출을 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금융은 뭘 보느냐. 지금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이런 탄소 국경 조정세나 이게 활성화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우리나라 마켓은 거의 효율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진짜 효율성인 진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탄소를 사용하는 권리가 되는 그런 유가증권의 탄소 배출권 시장이 되면 이 기업이 버틸 수 있을 거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탄소 감축하는 건 아주 진짜 냉정한 금융기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되느냐.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느냐. 이게 좀 금융의 제일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사실은 친환경 금융 지원, 뭐 K-뉴딜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오른쪽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실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신재생 에너지는 뭐 풍력, 뭐 태양광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탄소 감축 발전도 준비도로 보면 한 60%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른 제조업들은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은 제철에서 이 철광석 안에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내는 방법을 지금까지 석탄을 넣어서 뺐는데,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빼느냐, 수소를 넣어서 빼야 됩니다. 근데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각종 카본 캡처링 기술들, 지금 다른 산업들의 준비도로 보면 한 5%? 발전 산업은 한 60% 가깝다면. 근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제가 대기업 사업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아까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한 25불 정도 보면 이게 150불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탄소 국경 조정세 이러면 기업들이 나서게 돼 있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겁니다. 결국 시장 메커니즘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비들을 기존 설비들하고 대체해야 되는데, 여기서 금융권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 이런 카본 파이낸싱을 해줘야 됩니다. 트랜지션 파이낸싱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0년간 앞으로 최소 500조, 많이 들면 100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금융권이 어떻게 기술을 잘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가 어찌 보면은 국가의 탄소 배출 감축에 어떤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고 거기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 설비를 만들어 가지고 설비 자체를 투자하고 그 원천 기술을 투자한 데를 국외로 진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부담이 있다. 이거 자꾸 이렇게 푸시하면 안 된다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런 걱정들이 그 기업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절대 못 지켜줍니다. 지금 이럴 때는 오히려 그런 쪽을 시장을 받아들이고 시장의 마켓의 원리에 맞게 그런 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이나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신한도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라인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사실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니까 말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부사장님 짧게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에 두 분의 발제자께서는 ESG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특히 금융 부분에 있어서 탄소 중립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옥 교수님께서는 특히 ESG와 관련해서 평가의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유진 박사님은 ESG에 관련된 제도적인 도전, 환경, 국제적인 분위기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신 변호사님께서는 텍사노미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 부사장님께서는 이제 기업에서 ESG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필요성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공교롭게도 토론하신 분에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서로에게 어떤 의문점을 제시한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한국환경환림원 회원 두 분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전부 ESG의 프로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컨즈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ESG가 잠시 잠깐의 트렌드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앞으로 인류의 그 움직임을 좌우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견을 청해야 될 것 같아요. 논의 지형을 잠깐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해서 경영하시는 쪽에서는 ESG에 대해서 그 개념 자체를 환경하는 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야말로 비재무적 지표로서만 보고 그거를 객관화해서 어떻게 재무적인 평가로 환원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런 식의 느낌이 듭니다. 환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면 그 ESG가 원래 만들어졌을 때 당초의 의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환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작 중요한 것을 털어버리고 그야말로 사고하는 데 편하는 요소만 툭툭 털어가지고 그것만 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류의 이제 개념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ESG 투자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ESG 측면에서 부족한 기업이 있고 그 부족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ESG에 관해서 조금 더 우월한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ESG 투자는 ESG의 열악한 기업에 의존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ESG의 운동이 이제 활발해져서 거의 모든 기업이 ESG에 관해서 차별화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ESG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위 그 경영이나 혹은 회사법을 하는 쪽에서는 이건 법적, 그러니까 이사회, 그 이사들의 소위 fiduciary duty 혹은 duty of loyalty, 이런 의무에 반해서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밀턴 프리드만의 프리드만 독트린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연 ESG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그와 같은 힘을 얻고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옥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평가 기관마다 ESG의 그 평가 요소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평가 기관의 그 평가를 따라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평가 기관 사이에 통일성이 기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ESG가 원래 시장에서 나온 움직임이었는데 결국은 국가가 규율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문제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 ESG에 대한 그 회의론이죠. 회의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업계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그 저희 이사회도 이제 처음에 이제 ESG 위원회도 만들고 이런 ESG 관련 내용 정책을 할 때 이 과연 주주 자본주의가 이 우리 회사의 원칙인데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같은 게 양립할 수 있느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저희들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손님을 잃을 수도 있고 너무 사회 쪽에 치중하다 보면은 뭐 코스트가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 모든 밸류에이션도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기업이 한 해에 막 바짝해서 이익을 많이 냈다 그러면 사실 주가는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결국 시장에서도 이 기업이 이렇게 내는 이익이 지속 가능한가에 따라 가지고 결국 이익이 나는 거고, 성장주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익을 못 내도 이 분명히 미래에는 큰 돈을 벌 거야라 생각하면 또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ESG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드는 코스트가 우리의 어떤 리스크를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비용이라면 비용이 아니고 투자가 되는 거죠. 또 그러고 아까 ESG 관련 내용들이 뭐 평가 기관이 뭐 제각각이고 뭐 저희들도 많이 그런 걸 겪고 있습니다만, 또 그걸 또 다 맞추기도 그렇고 평가 결과 간의 상관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면은 ESG가 이런 부분들 요인들을 어떤 법제화해서 강제할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데, 사실 어느 부분은 좀 강제화됐으면 좋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강제화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왜 어떤 거냐 하면은 특히 정보 공개 같은 겁니다. 저희들도 기업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뭐 정보에 대해서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좋은 ESG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ESG를 하지만 ESG를 또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 부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강제 공시까지는 지금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 레귤레이션을 이어져야죠. 그건 사실은 그 가는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자율 공시, 강제 공시, 레귤레이션을 이어지는 프로세스는 유럽에도 이미 그렇게 갖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면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 변호사님. 예. 저 업계 입장에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가 지난 33년간 SK그룹에 있었는데 아마도 ESG 정책을 실현하는 데는 SK그룹이 가장 선도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속가능 본부장을 오래 했었는데 최초에 우리가 인원을 시작할 때는 우리 흔히 아까 말씀하셨던 CSR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CSR은 곧바로 연결되는 게 기업의 레퓨테이션 문제고, 우리의 레퓨테이션을 잘 만들어 보자, 칭찬받는 기업이 되어보자, 여기서 출발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계속 지속됐다면은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던 우려사항처럼 ESG의 컨스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업은 존재 이유가
자본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주주가치 극대화하는 것인데 그걸 넘어가지고 레퓨테이션을 강조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이익도 안 나면서 기부를 많이 무조건 늘린다든지 이런 결정하는 거는 결국 나중에는 뭐 배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 ESG의 동향이 쫙 바뀌어오면서 CSR로 시작했던 게 그다음에 소셜 밸류라는 차원으로 바뀌게 됐겠죠. 소셜 밸류 처음에 논의했을 때 그룹 임제 임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거를 잘 보이게 했다. 근데 이제는 이걸 안 하면은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았을지를 보장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소위 지속 가능성 개념으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CSR이 SB로 바뀌고 레퓨테이션이 지속 가능성으로 바뀌게 됐었죠. 근데 이것도 오래 가지 못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예 소셜 밸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ESG를 하는데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건설 회사가 에코플랜트라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름 이제 좌초 산업이라는 부분을 다 띄어내고 환경 사업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A를 통해 가지고 환경 사업을 인수하면서 거의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종합화학 회사가 지오센트리라는 이름을 바꿨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화학 회사라는 건 석유를 채굴해 가지고 석유에서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회사는 오히려 플라스틱을 갖다가 다시 그래서 기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새로운 산업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CSR이 SB로 바뀌고 SB가 ESG로 바뀌면서 이제는 칭찬받는 기업이 아니라 아니면 생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신성장 동력을 ESG에 대해서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동향이 모든 기업에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게 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우리 이 박사님 제시해 준 것처럼 그러면 과연 무엇이 녹색이냐, 무엇이 제대로 된 그린이냐는 그 그린워싱, ESG 워싱을 방지하는 수단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리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박사님께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ESG에서 앞으로 TCFD가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그 TCFD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에 대해서 기업이 얼마만큼 대응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배출량을 얼만큼 줄여가지고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하는가 이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번에 텍사스 한파에 삼성 오스틴 공장이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기업의 측면에서도 적응과 감축이라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ESG가 이제는 어떻게 한 번에 왔다 가는 유행이 아니라 실제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검증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수단이 됐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린워싱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10년 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때 한때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러면서 녹색 성장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녹색 금융이 성장하다가 바닥까지 내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ESG도 보면은 수많은 평가 기관이 있고 그 차이는 있지만 각자가 필요한 정보가 다르거든요. 여러 평가 기관이 있지만 나는 이걸 써야겠어. 그런데 그 평가 기관을 보고 그 평가 기관의 보고서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분석을 합니다. 이건 제대로 된 평가가 맞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그린워싱의 어떤 경험들로 인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어디에 투자하고 얘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지금 각각의 투자 주체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들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괜히 그린워싱과 이미지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나중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고 정부도 이런 기준 같은 것들 아까 텍소노미라든지 아니면은 녹색 채권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실수라든지 실패가 있지 않도록 하는 미연에 방지하는 전략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게 국제적으로 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교토 체제에서는 야 너네 선진국이 책임이야라고 했지만 최근에 누적 배출량 한번 보시면은 인도, 중국, 한국 다 우리나라도 누적 배출량 14등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도국 선진국의 책임 구조로는 얘기할 수 없는 판이 이미 형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룰에 있어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판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최근에 9월 17일 날 미국이 주요 경제국 회의를 하면서 메탄 서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30% 줄이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전반이 메탄이라든지 매우 구체적인 보조 수단, 보조 서약 같은 것들로 백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캅 회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내년에 되면은 메탄 서약이라든지 또 그 주요 경제국 회의를 통해서 에너지 장관 회의가 열리고 게다가 캅 28에서는 이행 점검 평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음 스케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중단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우리 참여해 주신 분도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희들에게 또 제기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환경한림원 허탁 부회장님께서 질문 주신 겁니다. 임대용 대표님과 신승국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소위 그린 스완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ESG와 TCFD 중요성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유는 이 텍사노미로 지속가능한 투자 분류 체계를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도 그린워싱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K 텍사노미를 올해 내로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 텍사노미와 이 텍사노미의 차이는 무엇인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로 인한 혼란은 없을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잠깐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K 텍사노미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것보다는 텍소노미 그 제정 과정에 참여하신 우리 임 대표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K 텍소노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EU와 K 텍소노미는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텍소노미라는 것이 몇 가지 산물이거든요. 하나가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법제도 수준, 기술 역량, 사회적 공감대, 이 네 가지의 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이제 국가별로 어떤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월드뱅크에서 나온 텍소노미 기준에도 국가의 상황에 맞춰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EU와 우리나라의 법적인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배추권 거래제도 당연히 지금 다르고요. 또 제품과 관련해서 이제 정과정 평가 기준이 EU에서는 좀 강력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인테그레이티드 프로덕트 폴리시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제도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원순환 마찬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도 이제 글로벌하기는 환경 사회 영향 평가로 돼 있지, 우리는 주로 환경 쪽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혼란을 일으킬 것이냐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EU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이제 지속가능금융 플랫폼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하고 중국 간에는 텍소노미를 서로 좀 맞춰보려고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가 EU 텍소노미를 만드는 EU 집행위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수준도 또 고민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최종본이 나올 단계라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텍소노미를 만들기 위해서 유례 없이
5번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 의견서를 다 받고 일일이 그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가 수용했는지, 뭐 수용하지 못했는지, 왜 어떻게 부분적으로 수용했는지를 다 정리를 해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시작이고, 이 텍소노미가 이번 버전이 나오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업데이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많은 조언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그 고려대 그 지속발전연구소의 이우균 소장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혹시 대학의 탄소 중립, ESG 이행에 대한 책임, 역할,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대학에 계신 분께서 우리 옥 교수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서 먼저 잠깐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 이우균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연구소에 있고요. 저희 학과 교수님이신데 저희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한림원 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지금 대학에서 지금 소장님이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님을 맡으면서 대학이 앞으로 이 SDG, ESG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 당장 다음 주도 회의가 있어서 아마 이 기회를 빌어서 외부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걸로 알고, 저희는 지금 소장님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오히려 외부 분들 좀 의견 듣고 수렴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ESG 대학 내에서도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회이사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정통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사이버 같은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SDG 중에 어떤 카테고리에 지금 우리 대학 교수들이 기여하고 있는지를 마치 그 과학 기반의 감축처럼 자세하게 데이터베이스로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SDG에 7을 하고 있다, SDG에 11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가 끌어와서, 예를 들어 소위 얘기하면 SDG 기준으로 대학의 학과 자체 혹은 대학의 구성원이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ESG도 이렇게 분류하거나 ESG를 SDG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상당히 좀 다른 접근 방법일 것 같고요. 대학에서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의 난양공대만 하더라도 매년 굉장히 양질의 지속 가능 보고서를 대학에서 발간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지금 이제 공공기관, 특히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도 ESG와 관련된 아마 뭔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일례로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은, 병원에서 사실 그 허탁 교수님 계시지만 정과정 평가를 해보면 병원은 굉장히 예외적이지만 BBC 방송에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그 파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건국대학교 박상호 교수님, 그 혈관 센터장님 병원에 11번 정도 방문하면서 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 폐기물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분류하고 소팅하는 작업을, 아마 허탁 부회장님 제자분인데 임송택 대표랑 지금 몇 달째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이제 대학에서는 그런 리빙랩 형태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학의 그 기관분 혹은 주민분들하고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모아지고 대학 내에서의 배출계수 산정 같은 것이 정확히 되면 대학의 지속 반응 보고서 혹은 그 대학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프로스콘스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실제로 환경이나 생태를 연구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실제로 트루코스트도 그렇고 현재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환경 데이터베이스들을 제가 다 한번 연락해서 미팅도 해보고 데이터베이스를 받아보고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도 들여다보고 했는데, 사실 레이트 프로바이더, 뭐 우리나라 언론사도 그렇지만 평가 기관이 실제로 이 환경 파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고 얘기를 못 하시는 이유도 알겠고 그 어려움은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적어도 저희가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한 방법론 제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현재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ESG나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도 그걸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검증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너무 중요해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 한국환경한림원에서 좀 같이 좀 대학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 변호사님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예, 대학 얘기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ESG에 대한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잠깐 회의주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작년부터 갑자기 ESG가 난리입니다. 그렇죠? 뭐 언론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ESG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조용식 교수님 말씀처럼 실은 이 기업의 이제 실무자들 혹은 CEO들을 만나보면 심리적 심지어는 반감까지 이게 뭔가 흐름으로 오지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다 돈이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느냐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심의 의사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ESG 자체가 한국에서는 EU나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SDG 나오고 PRI 2006년 이후부터 뭐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인 고용이 이제 ESG 소셜의 이제 다이버시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률상 의무조차도 이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미 뭐 IBM 같은 데서는 30년 전부터 장애인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탐구했던 거죠. 아까 인권 영향 평가의 예를 들어도 기업들 지금 사이트를 보면 SK그룹을 포함해서 다 인권 영향 평가했다고 사이트에는 다 나와 있는데 정말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그런 이제 어세스먼트의 핵심은 아까 뭐 공시도 객관성을 얘기했습니다만 객관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아직 한국 기업들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ESG를 홍보나 어떤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부담이나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은 이거 잘 못한다고 우리가 뭐 망하겠어? 혹은 이거 잘한다고 그렇다고 뭐 돈을 엄청 받겠어? 뭐 이런 이제 문제의식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컨대 환경 이슈만 해도 이제 이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우리는 너무 과해요, 뭐 부담스러워요, 뭐 그걸 두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까 이제 그 KB 부사장님 말씀하신 게 너무나 정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부담스럽다고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할지 탄소세를 할지 탄소관세를 할지 혹은 내연기관차 수입 금지 뭐 탄소 발자국 뭐 EU 텍소노미 등등에 의해서 결국은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결국 ESG는 그런 점에서 제가 SK그룹이나 이제 뭐 여러 이제 회사에서 발빠르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ESG를 뭔가 어떤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와 기업들이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이게 단순히 어떤 포장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왜 ESG가 필요한지, 환경과 우리 기업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컨대 인권과 우리 기업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다양성을 얘기하는지, 왜 여성 임원을 얘기하는지, 왜 장애인 고용을 얘기하는지, 왜 안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왜 생물 다양성이 우리 회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물류 기업에 뭐 조언을 할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물류 기업은 생물 다양성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운송, 해운,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그 로드킬 당하는 야생 동물들, 이제 큰 배가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미치는 어떤 바다 생물에 대한 생태계 영향 이런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한국 기업 중에서 제가 메이저 기업의 지속 가능 보고서를 봤는데 생물 다양성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직 한국 기업들은 이 문제를 뭔가 오히려 좀 외형적이고 외부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거는 우리의 문제로, 우리 사업의 문제로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것을 외면하고 뒤처지다 보면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2시간 넘게 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저희 공부 모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이 우리 한국 환경 할리머니 추구하는 그 환경에 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ESG라고 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선택했던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장밋빛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SG가 말하자면 시장의 호응을 얻어야 자리 잡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화, 체계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환경의 여러 측면 중에서 어떤 특정 측면으로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것이 놓쳐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ESG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그 ESG의 개념, 그 적용 범위 이런 것에 관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시간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또 일반 대중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모임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